9만 명의 거대한 군단이 움직이는 곳, 베트남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박린성 삼성전제 공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대 기업의 현장이지만 오후 12시 점심시간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 기묘한 역설이 시작됩니다.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봅니다. 10명 중 7명이 경쟁사의 로고가 박힌 아이폰을 들고 있습니다. 정작 이곳을 만든 삼성의 갤럭시는 고작 2세대에 불과합니다. 삼성에서 받은 월급이 실시간으로 경쟁사 애플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현장. 이것이 현재 베트남 제조 현장의 민낯입니다. 물론 기업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지폰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개인의 소비를 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원은 묻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는 게 무엇이 문제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 자유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지금 이 자유가 베트남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삼성이 이곳에 쏟아부은 돈만 2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조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 투자 1위, 고용 1위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서 정작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신뢰관계가 가장 사소한 소비 패턴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월급은 삼성에서 받고 소비는 애플에서 하는 이 기이한 구조. 직원들은 단순한 소비라고 생각하지만 자본은 냉정하게 이 현상을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모두가 베트남의 기적이라고 찬양할 때 정작 그 기적을 만든 토대는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삼성의 직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17년간 쌓아올린 공든탑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린성 공장 조립 라인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28살 란의 월급은 650달러입니다. 베트남 평균 소득의 1.6배에 달하는 꽤 괜찮은 수입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월급 2달치를 꼬박 모아야 살 수 있는 1,200달러짜리 아이폰 15가 들려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쁘니까요. 직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삼성을 집에서까지 보고 싶지는 않다는 그녀의 농담 섞인 진담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옆자리 팀장 호황의 책상 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애플워치, 에어팟, 아이패드가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걸 사는 건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라고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의 흐름을 냉정하게 추적해야 하는 경제학자의 눈에는 이 자유가 거대한 구멍으로 보입니다. 란의 월급 650달러가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매달 나가는 아이폰 할부금 50달러는 미국 애플 본사로 직행합니다. 하노이 외곽 아파트 월세 200달러는 부동산 시장으로, 카페와 쇼핑 비용 150달러는 현지 상점으로, 고향 가족에게 보내는 150달러는 메콩 델타로 흩어집니다. 남은 100달러는 은행에 저축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 650달러 중에서 투자자인 삼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돈은 과연 얼마일까요? 정답은 거의 없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누수 효과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구멍이 난 것처럼 투입된 자본이 경제 내부에서 순환하며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허무하게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직원 9만 명의 월급을 합산하면 연간 약 6억 4,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삼성은 베트남에 막대한 돈을 뿌렸지만 그 열매는 경쟁사인 애플이,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뿌린 씨앗을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수확해가는 이 기막힌 구조 속에서 과연 투자자는 언제까지 참고 물을 줄 수 있을까요? 돈은 이미 새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8년 삼성이 박린성의 허허벌판에 첫 삽을 떴을 때 현지 언론은 베트남의 기적이 시작됐다며 환호했습니다. 2013년 타이느귀엔 공장이 들어설 때만 해도 우리 마을이 천지개벽한다며 삼성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감사의 온도는 시간이 흐르며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익숙함이 감사함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2018년이 되자 사람들은 삼성이 그곳에 있는 것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 당연함은 어느새 날카로운 유혹으로 돌변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돈 많이 벌지 않느냐? 이제 특혜는 그만두고 세금을 더 내라. 감사가 의무로, 호의가 권리로 둔갑하는 순간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호의의 피로감이라고 부릅니다. 베푸는 자는 지쳐가는데 받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만족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변화를 온몸으로 맡고 있는 건 현지의 협력업체들입니다. 직원 300명을 거느린 부품업체 사장 레티 하 씨는 최근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지난 5년간 매출이 100배나 뛰었던 천국 같은 시절은 끝났습니다. 작년부터 삼성이 물량을 15%나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직감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며 삼성을 압박하자 삼성이 조용히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거위는 이미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전만 해도 베트남 북부 타잉회엔성은 그저 쌀농사를 짓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고작 30억 달러, 주민 대부분은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두 번째 공장을 지은 지 10년 만에 이곳은 천지개벽했습니다. GDP는 10배인 300억 달러로 폭등했고 8%였던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인 2%로 떨어졌습니다. 소득은 4배가 뛰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삼성을 단순한 공장이 아닌 베트남 경제의 심장이라 불렀습니다. 심장이 온몸에 피를 돌리듯 삼성이 들어오자 120km의 고속도로가 뚫렸고 발전소가 세워졌으며 베트남 최초의 5G망이 깔렸습니다. 투자가 투자를 부르는 전형적인 승수 효과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져도 짙은 법입니다. 이 눈부신 성장은 베트남 경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남겼습니다. 바로 과도한 의존도입니다. 현재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28%, 거의 3분의 1을 삼성전자 한 기업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특정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 춤을 추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심장이 박동을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물량을 줄인다는 소식 하나에 309개에 달하는 현지 협력 업체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들의 얽힌 일자리만 30만 개로 추정됩니다. 정점에 있는 삼성이 흔들리면 그 아래 연결된 거대한 부품 공급망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손발이 괴사하듯 삼성에 기생하며 성장했던 지역 경제 전체가 지금 숨을 죽인 채 멈춰가는 엔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준 사건은 2023년 OECD의 글로벌 최저 한세 발표였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이 국제 규범은 그동안 5%에서 10%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투자를 유치해온 베트남에게 거대한 딜레마를 던졌습니다. 베트남 세무당국은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특혜 세율을 없애고 15%를 적용할 경우 삼성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에게서 거둘 수 있는 추가 세수가 연간 2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떨어진 20억 달러는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2024년 7월 판민진 총리는 한국을 찾아 이재용 회장의 손을 잡으며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 함께 성장하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채 식기도 전인 불과 4개월 뒤 베트남 국회는 예외 없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국제 규범이니 삼성도 예외일 수 없다는 명분 뒤에 숨어 사실상 실리를 챙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R&D 지원이나 인프라 재투자 같은 보상책 논의는 뒤로 미룬 채 세금 고지서부터 내밀었습니다. 삼성 경영진의 회의실 공기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혜택이 사라진 베트남은 더 이상 대체 불가능한 투자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경쟁국 인도는 무려 5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삼성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당장 2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두려다 이미 들어온 232억 달러의 투자 파트너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근시안적 의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의 거대한 성장 동력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치명적인 실수. 베트남 정부는 공정을 외쳤지만 자본은 냉혹하게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자초한 위험한 도박의 시작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붕괴는 시작되었습니다. 박민성 공장의 5억 달러 규모 신규 라인 증설 계획이 공식적으로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언론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일시적 조정이라며 애써 축소 보도하지만 현장에서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은 직감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거대한 이탈의 서막임을 말입니다. 충격은 가장 약한 고리인 협력업체부터 강타합니다. 물량이 20% 넘게 줄어든 하사장의 공장은 결국 구조조정에 돌입해 직원 100명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불 꺼진 공장들이 늘어나자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하노이 외곽의 아파트 가격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삼성의 R&D 센터 확장 계획마저 무기한 연기되면서 베트남 최고의 엘리트라 불리던 전자공학과 졸업생들은 갈 곳을 잃고 망연자실합니다. 설마 삼성이 떠나겠어? 라며 아이폰을 자랑하던 직원들의 믿음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성과급이 30% 삭감된다는 통보를 받은 후앙 팀장은 이제 책상 위에 아이패드를 중고장터에 내놓을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긴급 회의를 소집해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냐고 묻지만 이미 자본은 임도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손을 잡고 짐을 싸고 있습니다. 매출은 625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로 곤두박질치고 박린성의 실업률은 완전 고용 수준인 2%에서 위험 수위인 6%로 치솟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기업의 투자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 대가가 24개월 뒤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당연함이 독이 되는 순간 경제는 예고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베트남 경제학자 응우엔 티 푸엉 교수는 뼈아픈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고작 24개월이면 충분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신뢰의 댐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위험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겉으로 보이는 베트남의 경제 성적표는 여전히 화려합니다. GDP 성장률은 8%를 넘나들며 아세안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숫자의 화려함에 취해 속에서 골마가는 상처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거품이 낀 비만에 불과합니다. 자본은 결코 요란하게 떠나지 않습니다. 삼성은 공장 문을 닫겠다고 협박하는 대신 조용히 증서를 보류하고 투자를 지연시키며 물량을 줄이는 침묵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냉정한 경고를 무시한 채 설마 우리를 버리겠어? 라는 안일함에 계속 빠져 있다면 24개월 뒤 마주할 풍경은 황무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려는 감시자의 눈이 아니라 성장을 함께 도모했던 파트너의 눈으로 다시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순 없더라도 R&D 지원이나 인프라 투자 같은 다른 형태의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란과 호황 같은 직원들 역시 내 월급의 원천이 영원 불멸하지 않음을 깨닫고 기업과 국가가 공생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쏟아지는 혜택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쪽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환호할 때 차가운 머리로 다가올 위기를 직시하며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지키는 쪽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